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심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제29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10회 정도 풀어보시는 게 어느 정도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테니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풀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문제를 먼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1. 경직성, 2. 의존성, 3. 조심성, 4. 내향성, 5. 애착심입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경직성이죠. 자, 여러분,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라는 얘기는 고집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융통성이 없는 건 경직성의 특징이죠. 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말과 경직성은 같은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융통성이 없다라는 단어만 보시더라도 경직성이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남자, 2.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3.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남자, 4. 혈압이 높은 기초생활수급자로 65세 여자, 5.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자.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남자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65세가 넘었다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65세 미만은 반드시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중풍은 이제 뇌졸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셔야 되고요. 65세가 넘으면 모든 질환이 다 해당이 되지만 또 거동이 불편하다라는 조건, 이게 이제 갖추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분은 60세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걸로는 괜찮지만 결핵이라서 안 되죠. 치매, 중풍, 파킨슨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40세지만 혈관성 치매, 제가 치매, 중풍, 파킨슨에 해당이 되면 65세 미만이라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제 이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이 있다고 또 다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일상생활 수행도 어렵고 치매도 있고 그래서 65세 미만이지만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60세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한다 그랬는데 당뇨병 같은 질환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나이도 60세니까 안 되고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등급을 뭐 더 준다거나 더 잘 내준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 하나만으로는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등급을 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일상생활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65세가 넘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서 이제 70세인 건 좋으나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가능한데 여기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65세가 넘어도 안 됩니다.
그 장애 1등급인 청각장애인 분들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면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없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제 미만은 치매나 뇌졸중이나 파킨슨 요 세 가지 질환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65세가 넘으면 어떤 질환이든지 상관은 없으나 일상생활이 혼자서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2.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에 해당된다. 3. 등급 판정은 방문조사자가 한다. 4.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다. 5.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그쵸? 5번이지요.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급여는 혜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혜택이 있죠. 자, 첫 번째 시설급여가 있고요. 두 번째 재가급여가 있고 세 번째는 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죠. 자, 이 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급여가 있는데 시설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뭐가 있죠? 그죠, 여러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공생이라고 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노인요양시설은 몇 인 이상? 그렇죠. 10인 이상 급여 시설이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9인 이하 시설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어서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재가급여입니다. 이 재가급여는 모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취약원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복지용구까지 이제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인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 요양비는 여기 있는 특별 현금급여거든요. 요양비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재가급여가 아니라 특별 현금급여인데 재가급여이다. 그래서 네,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거고요. 방문조사자는 그야말로 방문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분은 1차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이지 방문조사자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등급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자, 작년부터 이게 2년 이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최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원래 1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시험에는. 그래서 틀린 걸로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최소 2년 이상이 맞는 거고 3년 이상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예기간이라고 그래서 처음 받을 때는 2년을 주는데 1등급이 또 1등급을 받게 되면 4년을 주고요. 갱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았는데 이분이 갱신할 때 또 같은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3년을 주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도 있잖아요. 그래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 또 같은 등급을 받았을 때는 2년을 주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단은 등급 판정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1. 방문일지,
2. 욕구 사정지, 3. 인수 인계서, 4. 장기 요양 인정서, 5. 급여 제공 계획서.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등급 판정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설급여 2개, 재가급여 6개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방문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장이라고 하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이분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분이 재가급여를 받을 것인지 시설을 받을 것인지가 거기에 적힙니다. 그게 급여의 종류거든요. 네, 그런 게 인정서에 적히고요. 표장이라고 하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얘는 이분이 이제 등급이나 뭐 유효기간 이런 것만 적힌 게 아니라 이분이 급여에 필요한 목표라든지 또는 이분이 어떤 급여를 받을 것인지 급여의 종류, 비용, 횟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표장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 표장에 적혀 있는 금액 이상을 제공하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가 나왔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없으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2.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3. 소파 위에 구토물을 치워준다. 4. 이불 침구류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준다. 5.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죠? 그쵸? 이제 표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 표준 서비스가 있는데 그 표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서비스는 4가지이죠. 자, 첫 번째 서비스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세 번째가 여기 위에 있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정서죠. 정서 지원 서비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요양보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서비스인데, 자, 볼게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떤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깥활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활동 서비스는 밖에 나가서 개인활동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하자면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 이렇게 2가지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다라고 했는데, 외출 시 동행은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준다든지, 산책을 갈 때 같이 나가준다든지,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관공서 일을 보거나 그럴 때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를 외출 시 동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은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약을 타다 준다든지 관공서 업무를 대행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죠. 둘 다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렇게 나오면 바깥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한다. 밖에 나가는 거죠, 이거. 네, 그런데 같이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외출 시 동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겁니다. 소파 위에 뭐 구토물을 치워준다. 이건 식사 도움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불 침구류 세탁 후 장롱에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세탁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걸 도와준다.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시켜주는 도와주는 거는 훈련이 아니죠. 도와주는 거는 신체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는 거는 그 정서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이 시 읽어주는 게 왜 정서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냐면 정서지원 서비스는 세 가지거든요. 말벗, 격려, 위로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도움이라는 게 있고 생활상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소통 도움에 책을 읽어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맥박과 호흡,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2.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3. 대상자보다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니까 요양 서비스 제공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박이나 호흡, 체온을 측정하고 하는 것은 최근 교재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예전 교재에서는 이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아니고요. 자, 두 번째,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 중심으로 네,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역시 마찬가지고. 자, 네 번째,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절대 안 되죠, 여러분. 타기관에 제공하고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거죠. 절대 이런 건 안 되고요. 자,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 전에 우리가 이제 동의를 구한다라고 원래 배웠잖아요. 그런데 인지 능력이 없어서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는다라고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다음에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적극적 조치를 취함,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윤리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 윤리 문제 중에서 이제 노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배우셨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권리를 제대로 이제 분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다 담을 만한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기억력이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딱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권리 부분에서 보시면 일단 권익신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요.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어도 항상 이 권익신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설명은 길게 뭐 7가지 8가지 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 다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 노인의 권익신장 이 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주는 그런 걸 해야 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권익신장 단어 나오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이렇게 권익신장과 존엄을 잘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로푼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요. 이 진로푼 서비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적인 선호 또는 어떤 직무 교육이라든지 또는 복용 약물을 금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그런 거를 또는 뭐 해주면 안 된 반드시 해줘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뭐 개별화된 식단을 준다든지 또 직원들한테 직무를 교육시킨다라는 것들은 진로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선호, 개별화된 식단, 뭐 직무 교육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진로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입소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같은 경우는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나 뭐 우편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오면 이거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위반한 사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같은 경우는 뭐 불만이라든지 고충 처리 규정이 있는지 또는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이 불평이나 불만에 대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나오면 또 이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8번. 다음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자, 여러분 뭐죠?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 뭐 따로 식사하게 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죠, 다들. 네, 그래서 정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9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에 보고한다. 2.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2번이죠. 지금 보면 머리에 상처가 나고요. 아이고, 출혈 흔적이 있대네요. 그럼 뭐예요? 지금 보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되죠. 그런데 노인 학대를 발견한 경우는 노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2.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3. 장기 요양 1등급 대상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 5.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뭔가요? 네, 그렇죠. 정답은 5번입니다. 윤리적 태도도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두 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유아어나 반말 사용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안 되죠. 자, 그리고 대신 근무하는 거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기고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다. 2. 불법이며 면제받을 수 없음을 알려준다. 3. 시간을 연장해서 서비스를 해준다. 4.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제해준다. 5. 가정 형편을 확인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윤리적 태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하는 문제도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법이고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죠. 자, 12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2.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 3.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동한다. 4.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5.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운동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네, 4번이죠. 반드시 이제 운동은 상하 좌우 균형을 가지고 균형 있게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빠른 운동 절대 안 좋고요. 쉬셔야 되죠.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운동하는 거 좋지 않고 관절 가동 범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절을 가능할까자에다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관절이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를 최소화하면 무슨 운동 효과가 없겠잖아요. 네, 최소화하는 것은 아니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운동하는 것이 좋지요. 자, 1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하면 손톱을 길게 유지한다. 2.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 감염 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검진을 받는다. 5.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손톱은 짧게 유지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이고 분변물을 접촉했는데 휴지로만 손을 닦으시면 안 되죠.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감염 질환이 의심될 때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죠. 건강검진은 매년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시면 안 되죠. 예, 이거는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번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2. 하재를 복용한다. 3. 기름진 음식을 제공한다. 4. 카페인 음료를 제공한다. 5.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반복적으로 설사를 한대요. 자, 설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탈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탈수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건 수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맹물을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설사가 더 이제 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거나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 미지근한 보리차 같은 걸 드시면 좋겠죠. 자, 하재는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죠. 그래서 변비약을 하재라고 하는데 설사를 하는데 하재를 쓰시면 더 안 되겠죠. 당연히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자, 15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의 증가, 2. 기침반사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섬모운동 감소,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소화기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흡기계, 근골격계, 내분기계 다양한 질환들이라든지 건강하는 방법이라든지 배우셨을 텐데요. 호흡기계라는 말은 호흡기 계통이라는 뜻이죠. 이 호흡기계 변화가 가끔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호흡기계 변화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만 증가하고 나머지는 다 감소합니다. 뭐만 증가하냐면 기관진의 분비물, 이거 뭐예요? 가래죠. 가래만 증가하고요.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은 또 다 증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폐활량 뭘까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폐는 이제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끝으로 가보면 동글동글한 꽈리 모양의 폐포 같은 게 끝에 달려 있어요. 그게 모여서 폐가 되게 되는데 이 폐포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탄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폐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이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를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폐포가 탄력성이 있어야 꽉 짜줘서 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고 다시 펴졌을 때 공간이 생기니까 숨을 들여 마시게 돼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노인은 이 폐포가 탄력성이 없으니까 꽉 짜주지를 못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서 들어갈 공간이 적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산소가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폐활량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침반사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른들 기침 많이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침반사라는 것은 이 기도에는 공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보내야 될까요? 그쵸? 기침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기침 반사가 되게 좋아서 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이걸 바깥으로 잘 내보내게 되는데 노인들은 이런 걸 효과적으로 잘 내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 반사가 감소되어 있어서 잔기침은 많이 하지만 이거를 뭔가 이물질이 있을 때는 그걸 효과적으로 잘 뱉어내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침 반사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저희 교육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기침을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울려서 밖으로 내보내게 기침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기침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효과적으로 기침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지 안에는 이 섬모라는 아주 이제 가느다랗고 미세한 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털이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잔물결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치 밀밭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샥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모가
폐가 미세물질을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미세물질을 제대로 이렇게 걸러주지를 못하게 돼서 노인들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목 운동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술을 마신 후에는 약 용량을 늘린다. 2.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 3.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 4.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5. 몸이 약해지므로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이 고혈압 약물 복용 방법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술을 마신 후에 약을 드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 용량을 마음대로 막 늘리고 이런 거 절대 안 되죠. 자, 이 고혈압 대상자 약물 복용 방법 하면 항상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 뭐 이게 항상 이제 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든지,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안 한다든지, 몸이 약해짐으로 이제 오래 안 먹는다든지, 그러는 것들은 안 되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2.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3. 통증을 느낄 때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한다. 4.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5.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래요. 자,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있었죠? 뭐였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었었고요. 첫 번째가 수영, 두 번째가 체조, 그리고 걷기, 이렇게 세 가지가 교재에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3.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예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배복자에다가 압력압자죠. 배에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요실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채기, 기침, 웃음, 뛰기, 이런 걸 할 때 이제 배 압력이 올라가죠. 그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케겔 운동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죠. 네, 그거 하시면 되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요실금에 좋지 않거든요. 이 복부의 압력 증가 때문에 생기는 건데 증가를 시키면 안 되겠죠. 자,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드시면 뭐가 생기죠? 그쵸?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변비가 이 복압성 요실금의 원인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 거고요. 유치도뇨관은 소변이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 쓰는 거라서 이 복압성 요실금만 있는데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1.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2.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 낮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4.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5.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잖아요. 자, 그러면 근육이 좀 많이 이제 없거나 이랬을 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뼈가 이제 눌리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뼈가 튀어나온 곳이 많이 눌리게 되고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이제 부족한 분들한테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른 분들한테서 더 많이 욕창이 생기고 있습니다. 20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창 부위를 자주 주물러 준다. 2.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3. 욕창 부위 오염물질을 알코올로 닦아준다. 4.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 5.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욕창에서 절대 주물러 준다는 안 됩니다. 마사지를 하더라도 두들겨서 마사지를 하셔야 되고요.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 단계에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욕창 부위는 알코올로 닦아준다인데 여러분. 소독이 되잖아요. 알코올로 쓰는 것은. 여러분 소독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독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나오면 틀리는 걸로 꼭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 잡아당기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교재에 나왔었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체위를 변경할 때는 여러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에서는 그보다 2배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성 질환이다. 2.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3.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4.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5.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이거는 좀 쉽게 여러분들이 푸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대상포진은 많이들 앓고 있는 질환이라 선생님들도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세균성 질환이다 그랬는데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자, 세균성 질환일 때 항생제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환일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상포진은요, 띠대자에다가 모양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띠 모양 포진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띠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이게 왜 한쪽으로만 퍼져 있냐면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신경 말단, 신경 끝부분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은 여러분, 우리 몸의 우측은 좌뇌가 지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좌측은 우뇌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이 서로 신경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대상포진은 좌우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그런다 그럼 오른쪽 어깨도 그러는 게 아니라 왼쪽 얼굴 쪽으로 간다든지 만약에 퍼진다면 같은 왼쪽으로 오른쪽이면 같은 오른쪽으로 퍼지지 절대 대상포진에서는 좌우로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 풍진이라고 여러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수두를 앓았던 게 대상포진이다.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대상포진이잖아요. 수포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수두야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을 자결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름에 이제 태양이 막 지글지글 끓으면 우리가 자결하는 태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타는 듯한 통증, 이런 것을 자결감이라고 하고요. 네, 수포가 띠 모양으로, 그래서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2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황반변성, 5. 망막박리.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쵸? 정답은 녹내장입니다. 여러분, 안압의 상승, 시신경 손상 이 단어 나오면 녹내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녹내장과 반대되는 게 뭐였죠? 그쵸? 백내장이었죠? 이 백내장은 뭐가 하얗게 되는 거죠? 그쵸? 동공의 이제 뒤쪽에 있는 수정체가 이제 거기에가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되는 거는 황화 현상이고, 수정체가 뽀얗게 변하면서 이제 백태가 낀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동공이 허옇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 손상 이런 단어 나오면 녹내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3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하는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2.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3.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을 한다. 4.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시작한다. 5. 혈당이 300 이상 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네, 이것도 좀 쉽죠.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시작한다.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그 1시간 정도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운동을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2회 이내, 그래서 틀렸고요. 당뇨병 환자는 절대 공복 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이상 이렇게 했는데 10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혈당이 300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쵸.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문제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선망, 2. 우울증, 3. 뇌졸중, 4. 파킨슨병, 5. 알츠하이머.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뇌졸중이죠. 자, 여러분 말을 어눌하게 한대요.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감각에 이상이 있대요. 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비가 오는 질환은 여러분 뇌졸중이잖아요. 한쪽 편에 마비가 오는 거. 그래서 편마비가 생기는 질환은 뇌졸중입니다. 25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1. 갈증 반응 감소, 2. 타액 분비 감소, 3. 염분 섭취 증가, 4. 칼슘 흡수 증가, 5. 위 소화액 분비 감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탈수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은 갈증 반응이 감소한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일부러 드시라고 하시지 않으면 물을 잘 안 드시는데 왜 물을 안 드시냐면
목이 마르는 걸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갈증 반응이 감소한 거거든요. 갈증 반응이 있어야 내가 목 말라 그러고 물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증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갈증을 못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을 안 마시게 되니까 탈수 증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수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갈증 반응 감소입니다. 26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2.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자게 한다. 3.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4.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5. 밤이나 낮이나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수면 관리 방법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안 좋죠. 이게 나중에는 듣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못 잔다고 낮에 주무시게 하면 계속 밤에 못 주무시게 되기 때문에 낮에는 좀 활동을 하시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저녁에는 주시는 게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자면 밤에 잠을 안 주무시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노인의 겨울철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2.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한다. 3. 빙판길을 걸을 때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 4. 밖에 나갈 때는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는다. 5. 눈이 와도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뭔가요?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겨울철 안전수칙입니다. 이제 겨울에는 새벽보다는 낮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고요.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했죠. 실내 운동이 더 좋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호주머니에 서놓고 그럼 넘어질 때 이렇게 대처를 못해서 안 되죠. 자, 그리고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눈이 오고 있는데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하시면 안 되겠죠.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식전에 입을 헹구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치석 제거 2. 식욕 증진 3. 염증 예방 4. 위액 분비 감소 5. 타액 분비 감소.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식욕 증진입니다. 식전에 입을 헹구는 이유가 교재에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액의 분비나 타액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1. 대변이 묻은 의류는 따로 소각한다. 2. 가래가 묻은 수건은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척한다. 3.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4.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수건을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찬물로 헹군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 처리 방법 시험에 이것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대변이 묻은 거는 따로 세탁을 하는 것이지 소각을 하는,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가래가 묻은 수건을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척하는 게 아니라 아까 따로 세탁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함께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 거 맞죠? 우리한테도 오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처리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일정 기간 모아두시면 안 되죠. 네, 즉시 세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묻은 이것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찬물로 찬물로 세탁하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2. 높은 건물 근처로 대피한다. 3.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접는다. 4. 식탁 아래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 5. 승강기를 타고 신속히 외부로 대피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이제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기 사고 이제 이 중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항상 되는데요. 지진도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있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거나 하면 나중에 대피를 하거나 할 때 문이 안 열리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안 되고요. 높은 건물 근처로 대피하는 것은 좋지 않죠. 높은 건물이 무너지면 그 밑에 이제 깔리거나 그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접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네, 식탁 아래로 대피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막아주거나 떨어지는 물건들을 막아주거나 하기 때문에 식탁 아래 같은 거 좋죠. 자, 그 다음에 승강기 타시는 거 절대 안 되죠. 이때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버리면 승강기 안에 갇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 실내 습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2. 야간에는 화장실의 조명 등을 켜둔다. 3.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등을 설치한다. 4. 겨울에는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을 한다. 5. 환기 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가도록 한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습도는 여러분 40에서 60%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야간에는 화장실의 조명등을 반드시 켜두셔야 되죠. 여러분, 조명등을 켜주는 곳은요, 화장실, 계단, 복도 이런 데는 조명등을 켜둔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것 때문이었는데,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등을 설치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왜 틀리냐면요, 여러분, 계단에는요 조명을 천정에 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높이까지 계단이 있는지, 그리고 맨 끝은 어디까지 있는지, 이게 전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다가 다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천정에 달려 있어야 되고요. 조명이 천정에 잘 달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등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조등은 무릎 아래에,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양쪽 옆에가 이렇게 이제 보조등이, 위에 천장에는 조명이 있고요. 보조등이 아니라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무릎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조등이 있으면 그게 발이 이제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단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등은 무릎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는 조명을 천정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렸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에는 당연히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해야 되겠죠. 국소 난방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전기장판 같은 거 까시고 방에는 뭐 보일러를 안 돌리신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안방만 보일러를 돌리시고 뭐 이제 거실이나 화장실 이런 데는 춥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졸중이 생기거나 발생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국소 난방하지 말고 전체 난방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환기 시 창문을 여는 것은 좋은데 직접 환기는 좋지 않죠. 간접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젊었을 때든 책도 많이 읽었어. 일기도 매일 썼었고 요양보호사 그러시면 바로 옆 건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교실이나 창작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1. 소일활동 2. 운동활동 3. 가족중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사교 오락활동. 자,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자기개발 활동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 단어가 뭐죠? 그렇죠. 독서교실이나 창작활동이잖아요. 자, 독서교실, 책 읽기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자기개발 활동입니다. 자, 33번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상담 내용 2. 대상자 욕구평가 3.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4. 대상자의 상태평가 5. 사례회의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요양보호사들이 쓰는 기록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몇 시부터 서비스를 제공했고 몇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동안에 이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몇 분, 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몇 분, 정서 지원 서비스는 몇 분 이런 식으로 적는 거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거든요. 서비스를 하는 게 장기요양급여잖아요. 그거를 제공하고 나서 쓰는 기록지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쓰는 게 뭐예요? 내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했는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했는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했는지, 정서 지원 서비스를 했는지, 서비스의 내용과 그거를 몇 분을 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총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적히는 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상담 누가 할까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하겠죠. 욕구평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욕구평가지가 있거든요. 서식이 있어요. 그거를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들이나 뭐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거고요.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례회의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이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회의를 사례회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적으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전체 몇 시간을 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1.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2. 나는 아니야 왜 하필 나야. 3. 내가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4. 나는 지쳤어. 5.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타협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종 적응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지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그쵸, 부정이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뭐 대형 병원들은 이제 다 찾아다녀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다 갔는데 뭐 맞다라고 이제 말기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분노하죠. 그러면서 아니야, 왜 하필 나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되고요. 자, 이렇게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제 신과주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게 되고요. 타협을 해도 뭔가가 이제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 이렇게 우울의 단계에 빠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나는 지쳤어 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그 나는 지쳤어가 꼭 우울 같지만 나는 지쳤어는 수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좀 구분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5번이 정답입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병원에서 추천하는 종교의식을 따르게 한다. 2.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혼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회를 제안한다. 4.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5.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억지로 먹인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임종의 이제 그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 뭐 이렇게 임종 대상자 이제 돌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종교의식을 따르게 해야지 병원에서 추천하는 건 안 되죠. 자, 두 번째, 임종 장소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쵸? 본인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이건 맞죠. 자, 그리고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혼자 두는 건 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면회를 제안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사생활 관여를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을 거부하는데 억지로 먹인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기 환자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그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뭐 한두 문제 정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문제를 푸실 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올리면서 몇 번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는 거를 같이 풀어보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지로 받아보셨을 때는 누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읽고 이걸 넘어가셔야 되셔서 그거를 잘못 읽으실 수도 많거든요. 읽으실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지를 먼저 풀어보시고 나셔서 그 이후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